오늘 미국 지수 3대 지수 마이너스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움직임을 보면은 초반부에는 괜찮게 움직였다가 후반부로 오면서 주가를 빼먹고 있고요. 아직 주식시장 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뭐 이 상태로 계속 가지 않을까. 오늘 지금 현재까지 움직인 걸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에너지가. 물론 경기 민감주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금융주도 사실 경기 사이클과 관련해서 좀 민감한 주식인데 금리가 올라간다는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되면서 잘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경기 수축의 위험성이 반영되면 금융주도 상당히 영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혼조세다. 어느 쪽 방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다만 에너지 급등에 의해서 올라갔던 주식시장이 세차게 조정받고 있긴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에너지 부분은 바뀐 게 없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40만 배럴 증산은 이전과 같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관련된 금수 조치는 이전보다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전보다 악화된 건 맞는데 이전에는 40만 배럴 증산하는 걸로 끝났다고 해서 유가가 밀려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하이퍼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고 원자재 가격이 계속 유가가 뭐 위로 치솟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금수 조치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가가 올라가다 말고 이렇게 세차게 내려온다는 뜻은 뭐 때문에 단순히 협상 얘기로도 이렇게 내려온다는 뜻은 기대치만큼 원자재 가격이 그렇게 상단으로 계속 치솟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지는 않을 것이다.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 변한 게 없는데 유가가 이렇게 세차게 내려온다. 단지 협상하는 것 하나만으로. 물론 뭐 그 중국이 여기 보시면 일부 지역이 그 오미크론이 확산이 급격화되면서 봉쇄 조치를 취한 지역들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추가적으로 계속 또 봉쇄가 일정 부분 확산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도 전 세계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중에 일부분은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유가가 급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 시장이 급락하는 겁니다. 가격이 뜨겁게 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계속 줄 것처럼 공포심을 조장했던 것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휴전으로 가면서 혹은 종료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유가가 아랫방향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지금 오미크론 상황이 정점을 치고 내려오면서 경제 활동이 좀 더 활발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한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그 조정받은 주식시장이 조정을 끝내고 반등 시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3, 4월 달에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협상이 3, 4월 안에는 이제 휴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경고망동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고 있고 그 전초전이 지금 오늘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이 안 올라간 것 빼고 그 말씀 드리는 거고 또 말씀드렸지만 심리지수는 거의 다 바닥 수준까지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잘 버티고 있다는 뜻은 추가적인 동인이 없으면 아랫방향으로 세차게 내려갈 이유는 현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세차게 내려갈 수 있는 동인 최근에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오늘 내일 있을 연준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 긴축과 관련된 속도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움 뭐 16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언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러시아 모라토리움은 시장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보고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올리는 것도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 속도에 대한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긴 한데 일정 부분 조정이 1차적으로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추세를 계속 아래로 밀어내는 정도의 강도를 보이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 협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사 지금 잠깐 보면 뭐 러시아한테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중국이 지원 의향 신호를 보냈다. 미 동맹국의 정보 공유? 약간의 지원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얘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생명선을 제공하지 그러니까 중국은 제공하지 않도록 이제 하려고 미국이 중국에 제공하지 않도록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여러 가지 들리는 요소로 보면, 그리고 제재나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가는 거 보면 푸틴이 무한정 지속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쉽사리 러시아를 지원해주는 쪽으로 나서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올해 삼연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삼연임을 하도록 그 시진핑 삼연임 결정하는 해가 올해인데, 쉽사리 뭔가 하다가 제재나 이런 압박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정치적으로는 긍정적이지 않은 거죠. 시진핑 입장에선. 그리고 이제 푸틴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발을 담궈서 애를 쓰고 있긴 한데, 문제는 자기 뜻대로 잘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압박은 너무 세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전쟁은 협상으로 끝나지 않을까. 빠른 시일 내라고 하더라도 한 3월, 늦으면 4월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협상이 중단됐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우크라이나 남부에 메리토폴하고 헤르손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메리토폴하고 헤르손. 지금 마리우폴이 아직 장악이 안 됐는데, 그러면 이쪽에 있는 동부 돈바스 지역하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남부 이렇게 저기 크림반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남부 쪽이 이렇게 러시아 쪽 땅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협상 아직 마리우폴은 안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점령이 안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연결할 수가 없겠죠. 잘라놓은 게 중요하고,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진행하면 우크라이나 자체도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에 대한 저기도 크기 때문에, 피해도 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북쪽은 물러나고 남쪽을 주장하는 이런 형태로 러시아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봉쇄가 나오고 있고, 이거는 계속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제로 방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순간에 중국도 전 세계가 결과적으로 폭발적으로 오미크론 상황으로 넘어가면서, 그 오미크론이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중국도 어느 순간에는 그걸 겪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그걸 겪기가 어느 시점에 그걸 겪을지는 모르겠고, 만약에 겪는다면 여름을 넘어가면서 겪으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름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환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용이하죠, 겨울보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올해, 내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엔데믹 상황으로 넘어가서 경제의 주름살이 직전 2년과는 다른 형태로 넘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혼합해서 정리해 보면, 우크라이나 상황은 협상으로 진전이 되고, 그런 것들이 원자재에 주고 있는 충격은 감소시키고, 그리고 오미크론이 충격을 주던 것은 풀리면서 경제에 활력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방향이 전환되고, 이렇게 돼서 주식시장이 아랫방향으로 세게 내리꽂았던 것이 반등을 시도하고, 물론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고점을 뚫고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약간 낮춰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조정받은 것에 대한 반등 심리로 위로 튀어 올라가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갈지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거나, 그래서 1차 목표 타겟은 전고점으로 가는 것, 이 정도가 1차 목표 타겟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와중에 혹시나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후반부에 트리거로 작동할 수 있는 게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트리거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인가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트리거는 없다, 아직까지 보이는 게, 그 얘기 드렸었는데, 실제로 경기가 수축하는 국면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합니다. 뭐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게 고용 조정하고 재고 조정, 제품 조정하고 그 다음에 신용 조정하고 신용 조정과 맞물려서 자산 가격 조정, 이 4대 조정은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근데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는 실제로는 4대 조정이 다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크게 경기 사이클의 중에서 일어나는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신용 조정하고 고용 조정이 상대적으로 잘 일어나는데, 지금 신용 조정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현재는 문제로 보이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은행의 연체율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 추이를 보면 뭐 가계 신용이나 이제 잘 보면 이 후반부에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그 실업률 자체는 높은 수준이 아닌 낮은 수준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약간 올라가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거 작년 4분기까지거든요. 최근 추이를 보면 빨간 거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고 있고요. 들렸고요. 약간 강도가 있게. 그 다음에 이번 파란색하고 그 다음에 초록색이 들렸는데, 파란색은 신용카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빨간색이 들린 거는 사업 대출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초록색이 들린 거는 이제 소비자 대출 쪽이 약간 들렸거든요. 근데 이미 앞에서 봤듯이 과거 추세, 전체적 추세로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걸 좀 세부적으로 좀 더 이렇게 보면, 이거는 S&P 다우존스 인덱스를 만들어낸 S&P 글로벌 닷컴에 나오는 데이터인데, 이거 소비자 신용 전체 디폴트 인덱스인데, 여기 보시면 부슈라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산 인덱스. 여기 보시면 과거 10년치거든요. 얘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어요. 약간 들리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이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요거는 은행카드 관련된 거거든요. 이 은행카드 관련된 것도 보시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죠. 지금 한참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있었던 그 디폴트 상황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준의 퍼센테이지로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자동차 오토론 있죠. 오토론 관련된 거 보면 상당히 낮죠. 물론 들려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첫 번째 모기지 대출 보시면 이것도 바닥에 있죠. 이건 두 번째. 우리는 뭐 1차 모기지 대출 받고 2차 모기지 대출 받고 이런 주택담보대출 받고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 연체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연준에서 발표하는 건데, 요거는 소비자 그냥 신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작년 1분기부터 보면 작년 1분기 4167, 4259, 4338, 3분기 4434. 그러니까 분기별로 계속 그 신용대출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러니까 11월 4397, 12월 4434, 올해 1월이 4435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대출 규모, 신용대출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인데, 이거는 가계하고 비영리 단체들의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모기지 대출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체율은 낮은데 그러니까 그 가계에 대한 대출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신용 팽창 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그리고 요거는 고용 부분이거든요. 고용 부분 잘 보시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이 중에 보시면 파란색이 이렇게 올라가다 멈추죠. 약간 하강면을 내려가고, 여기 보시면 다 마찬가지로 움직이는데, 주요 패턴에 보면 여기 요 색이 있죠. 요게 그 일자리수입니다. 일자리수가 올라가다 내려오죠. 여기도 일자리수가 올라가다 내려오죠. 일자리수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고용이거든요. 고용 측면이 멈추는 과정이 있는데, 이 시기에는 고용 측면이 멈추지 않았어요. 고용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자리 수가 경기 사이클의 정점에 가면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 아직은 그런 패턴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그리고 이거는 전체 고용자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비농업 부분 다, 이거는 민간 부분 고용이거든요. 근데 둘 다 계속 증가하고 있죠. 고용된 고용 인원 수가. 그리고 이건 세부적으로 산업별로 고용 숫자들의 전월 대비 변경치입니다. 얘가 잘 보시면 여기 전체 비농업 부분, 그 다음에 이게 좀 전에 봤던 그 민간 부분,
둘 다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조업 부분입니다. 제조업 부분이 이 라인, 여기 보시면 이 라인 있죠. 이게 제로 라인이에요. 우측에 있다는 얘기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10만 개 늘어났습니다. 요거는 서비스 부분, 요거는 57만 3천 개 늘어났어요. 앞으로 날씨가 더 좋아지면 서비스 측면에 있는 고용들이 아마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용 측면에도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 시장 보면. 그래서 두 가지 부분, 신용 팽창이 일어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고용 부분에서 전혀 지금 뭔가 일이 터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거 이외에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겪었던 그 금융시장 안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신용 팽창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가 뭐냐면 이게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하고요. 하이힐드 채권의 스프레드, 그러니까 국채하고 그러니까 국채 인덱스, 국채 여러 가지를 포함한 수익률 인덱스하고, 그 다음에 하이힐드 채권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등급이. 그거를 모아놓은 인덱스, 그거에 대한 스프레드 차거든요. 빨간 게, 아니 파란색이.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 있는데, 파란색부터 위에 있죠. 얘가 트리플 C 이하에 있는 하이힐드 채권만 뽑아낸 하이힐드 인덱스, 이건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초록색은 2년 국채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이 10년 국채 수익률인데, 이걸 이제 같이 보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중간에 경기 확장 국면에서 오르내림의 과정 중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이 끝자락 가면 경기, 여기 이제 경기가 수축한 거거든요. 이 짙은 색이. 끝자락에 가면 패턴이 약간 바뀌는데,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올라가는 과정을 보이지만 보라색하고 초록색은 내려오는, 연두색은 내려오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채권은 아랫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매수 세력이 늘어나면서 위험하니까 안전채권으로 몰리고, 위험채권은 던지면서 매도하면서 수익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지금 요거는 이제 글로벌 금융이 터지기 직전 정점에서 움직였던 패턴이고, 요거는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직전에 보시면 얘네 두 가지는 쭉 내려오고 있는데, 2년하고 10년 국채는 요 두 개는 옆으로 움직이고 있다. 어느 순간 탕 들려 올라가죠. 지금 이 하이힐드 채권의 스프레드나 트리플 C 수익률이나 스프레드가 약간씩 들리고 있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2년 국채 수익률 쭉 추세가 윗방향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상에 맞물려서 그냥 두 개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이힐드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는 강도가 좀 세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올라가는 것 뿐이지, 경기 정점에서 나타나는 안전채권은 사들이고 위험채권은 내던지는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스프레드가 올라가는 게. 그래서 스프레드 올라가는 걸 이제 안전채권하고 같이 보면서 정점 부분에 있는가, 신용시장에, 금융시장 안에, 채권시장 안에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보기 위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기간에 이게 지금 현재는 작동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은 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과도한 위험성을 지금은 인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과거보다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거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얘가 과거에 있었던 수준에 올라가는 강도가 빨라지겠죠. 국채나 이런 것들, 일반적인 그 금리 수준이. 그래서 이제 이미 계속 누차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경기 확장 국면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까지는 별 문제 없다. 지금은 뭔가 트리거로 작동할 수 있는 이슈는 없고, 그냥 원자재에 대한 압력,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막 커지고 있는 과정에 있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터뜨리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졌고, 그것이 시장을 짓누르는 걸로 작동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투자 심리가 최악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거의 바닥 수준까지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세차게 내리꽂는 게 아니고 그나마 잘 버티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게 조금씩 보이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한다거나 그 EU에 가입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몰고 가고, 특히 이제 나토는 시간이 오니까 EU 쪽으로 몰고 갔는데, 그것이 모두 다 무산되는 형태로 지금 보이고 있고, 러시아는 전쟁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계속 푸틴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고, 전쟁과 관련된 전쟁 물자하고 그 다음에 인력 손실만 계속 커가고 있는 상황이다. 제대로 진전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진전되는 과정 중에 자기네가 원하고 있었던 1차 목표를, 이쪽 남쪽 회랑을 만들어서 이 크림반도를 여기 요 있는 다리 하나 말고 대륙하고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의 일정 부분은 지금 도달하고 있다. 해리선하고 지금 요 부분,
멜리토프린가요? 여기가 그 함락됐다는, 마리오폴은 아직 함락이 안 됐지만 요거를 지금 달성하려고 하는 근접근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협상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가 한계점을 일정 부분 보이면서 그러니까 서방 세계가 전체적으로 스위프트라든가 혹은 뭐 그 최우선 무역, 또 얘가 한숨을 쉬었네요. 호흡을. 어떤 분이 댓글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저한테 제안을 주셔가지고 했는데 그게 안 먹혀요, 얘가. 삼성에서도 모르겠답니다. 여하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방이 똘똘 뭉쳐서 스위프트 제재라든가 최우량 최대 그 무역 지위국, 최우회 무역국이었나요? 그런 지위 이런 것들도 박탈시키고, 그 다음에 각 해운업체들이 운송도 안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환율은 폭등하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는 내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초입 단계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부 다 틀려막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지금 뭐 일정 부분 들린 거는 사실 시작이고요. 조금만 더 지나면, 한두 달 더 지나게 되면 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걸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그나마 중국이 일정 부분 커버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에 대한 압력을 미국이 가하고 있고, 시진핑이 연임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불확실성, 그리고 러시아가 제대로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 전쟁에 중국이 일정 부분 일조를 하거나 발을 담그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종합해보면 러시아도 어쩔 수 없이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전황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실 답이 안 나옵니다. 될지 안 될지를 그러니까 판단이 모호하고 너무나 모호하기 때문에 그냥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 하나 하고, 그쪽으로 이제 상황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 그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트리거가 발생할 수 있는 게 현재는 없어. 그러니까 트리거가 발생해서 아래로 세차게 내려꽂을 게 현재는 없네 라고 하는 두 가지, 이 이유 때문에 경거망동할 게 아니고 좀 더 상황을 모니터링 하다가 결과적으로 반등한 뒤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주식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정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물론 이런 상황 중에서도 단기적으로 원자재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뭐 포트폴리오를 이제 부분적으로 재편하면서 움직이면서 플러스 알파의 이익을 내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는 있긴 합니다. 다만 오늘 사례나 어제 사례처럼 이렇게 보듯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들렸다가 아예 세차게 내려오는 이런 패턴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한 타이밍을 잡고 딱 요 시점에 들어갔다가 딱 요 시점에 팔았다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녹록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타이밍이 늦어져 버리면 결과적으로 그 액션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금값도 마찬가지고 어느 순간에 탕 튀고 올라갔다가 세차게 빨리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드리는 노고보다 얻어지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가 있고 혼란스러움만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들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원자재, 뭐 금값 이런 얘기들을 안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